할망구,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당장 안 꺼지면 이 고물상 같은 가게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구룡동 재개발 지구. 낡은 아바이 순댓국밥 가게 안으로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낡은 문짝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빗물을 뚝뚝 흘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비싼 구두가 눅눅하고 낡은 장판을 거침없이 짓밟았다. 박 실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방에서 달려나온 할머니가 다리가 풀리는 듯 주저앉으며 애원했다. 깡마른 어깨가 공포로 잘게 떨렸다. 카운터를 지키던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나와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 역시도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가게 안의 유일한 손님 김지훈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국밥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두에 선 박 실장이라는 다가 젖은 머리를 거칠게 털며 비웃었다. 시간?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MD개발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고. 이딴 냄새나는 돼지국밥이나 팔면서 버티면 뭐가 달라져. 여긴 곧 우리 마동철 회장님 명의로 MD타워가 들어설 자리라. 늙은이들 추억 노름에 우리가 손해볼 순 없지. 그는 옆에 있던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위에 있던 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할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박 실장의 부하들은 그 모습이 즐겁다는 듯 낄낄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봤다. 어차피 내일이면 포크레인 들어올 거야. 곱게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안 그래, 영감? 박 실장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들의 폭력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 공장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난동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지훈은 손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가게 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은 남자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값싼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달린 후드를 깊게 눌려 쓰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었다. 박 실장과 부하들은 그를 손님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다. 이 동네에 흔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실업자겠거니 생각했다. 이보세요. 제발 가게는 부수지 마시오. 우리 영감 몸도 안 좋은데. 할머니가 박 실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기어 나왔다. 박 실장은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 냄새나게 진짜. 늙으면 곱게 죽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야. 할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빗물이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적셨다. 할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소리쳤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네 놈들도 부모가 있을 텐데 어찌? 그가 지팡이라도 휘두를 듯 다가갔지만 젊은 덩치 하나가 할아버지의 가슴을 가볍게 밀쳤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그때였다. 뚝배기 그릇이 탁 하고 상에 놓이는 소리가 났다.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순간적으로 잠재우는 묘한 무게감이 실린 소리였다. 구석자리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후드를 뒤집어 쓴 채였다. 그만하시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음성이었다. 박 실장과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박 실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저 새끼는? 밥 처먹다 말고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한 놈이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야, 넌 그냥 가던 길 가. 괜히 엮여서 뼈 부러지지 말고. 지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후드 아래의 그림자 속에서 박 실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기분이 상했다. 감히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가 자신들의 먹잇감과 다를 바 없는 거렁뱅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박 실장이 지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야, 너 지금 우리 MD개발 일하는 거 안 보여? 너 같은 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이 노인네들한테 돈이라도 받았냐? 아니면 이 돼지 냄새 나는 국밥 공짜로 얻어먹고 의리라도 지키는 거야? 그는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0초 줄 테니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저 노인네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병원 구경하게 될 줄 알아. 알았어, 이 실업자 새끼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드 아래로 드러난 것은 피곤에 지친 그러나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눈동자였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을 산 노인보다 더 깊었다. 당신들이 10초 안에 여길 나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 실장은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와, 이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얘들아, 들었냐? 우리가 후회하게 될 거란다. 부하들도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 실장은 웃음을 멈추고 표정을 굳혔다. 좋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주지. 박 실장이 지훈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주먹에는 10년 전 지훈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던 그 폭력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지훈의 멱살에 닿지 못했다. 아니, 닿을 수 없었다. 지훈이 손을 뻗는 박 실장의 팔목을 잡는 순간 시간은 찰나였지만 박 실장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잡은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다. 우두둑? 살과 뼈가 뒤틀리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의 빗소리를 압도했다. 크악! 박 실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굵은 팔뚝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1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의 얼굴이 고통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저 자신들의 리더가 저 왜소해 보이는 놈에게 단 한 번에 팔이 꺾였다는 사실에 당황할 뿐이었다. 뭐야 이 새끼다? 실장님! 가장 가까이 있던 덩치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지훈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는 지훈이 운 좋게 박 실장의 팔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은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의 궤도를 읽고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덩치는 숨이 막힌 듯한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너졌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뒤이어 달려드는 두 놈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동시에 그 놈을 방패 삼아 다른 놈의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는 넘어진 놈의 관절을 꺾고 일어서는 놈의 안면을 손날로 가격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깨진 식기 파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1분, 아니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6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모두가 의식은 있었지만 한두 군데는 확실하게 부러지거나 빠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던 악마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초라한 행색의 청년 하나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지훈은 천천히 후드를 벗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쓰러진 박 실장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박 실장은 꺾인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갑이 아니었다. 비닐 코팅이 되어 너덜너덜해진 아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공장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와 10대 소년이 서 있었다. 대성정밀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보였다. 지훈은 그 사진을 박 실장의 가슴팍에 던졌다. 10년 전 너희들이 짓밟았던 대성정밀 공장이다. 박 실장의 눈이 공포로 더욱 커졌다.
그는 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공장의 이름은 기억했다. 마동철 회장이 지금의 MD 개발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던 가장 악랄하게 빼앗았던 그 공장이었다. 마동철에게 전해 지훈이 박 실장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김인규 사장의 아들 김지훈이 돌아왔다고. 이제부터 참교육 시작이다. 김희규는 아바이 순댓국밥 가게를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게 안에서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할머니의 흐느낌과 할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금 그가 저지른 일은 10년 동안 이어진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근처 이웃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지훈은 빗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때리는 감각이 낯설지 않았다. 10년 전 그날도 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공장 대성정밀을 집어삼킨 것은 불길과 함께 쏟아지던 소방 호스의 물줄기였다. 희미한 연기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지금 이 빗속에 섞여 있는 듯했다. 10년 전 지훈은 교복을 입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성정밀은 구룡동의 터줏대감 같은 작은 공장이었지만 수십 명 직원을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었다. 아버지 김인규 사장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기술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장인이었다. 그날은 공장 월급날이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정문 앞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붉은 현수막과 함께 낯선 얼굴의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공장 직원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전문 시위꾼이거나 용역강제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선두에는 10년 후에 박 실장보다 더 젊고 도끼 오른 마동철이 서 있었다. 김인규 사장 나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업주는 물러가라! 마동철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에 불과했다. 그들은 임금 체불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공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입된 자들이었다. 어린 지훈은 공장 한쪽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역 깡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장 정문을 부수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기계를 부수고 사무실 집기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아버지 김인규 사장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지 마시오. 이게 우리 직원들 밥줄인데 제발. 마동철은 담배 연기를 김 사장의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다. 밥줄? 이 고철 덩어리들이 영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마. 여긴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땅이야. 당신 같은 성실한 바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10년 후 순대국밥집에서 봤던 바로 그자, 박 실장이 김 사장을 뒤에서 밀쳤다. 김 사장이 바닥에 넘어졌다. 마동철과 박 실장을 위시한 용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쓰러진 김 사장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것은 난동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행이자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었다. 어린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뒤늦게 출동한 경찰 2명이 그를 붙잡았다. 학생 우영애, 들어가면 안 돼. 지훈은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죽이려 해요. 하지만 경찰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체념과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 저건 기업 분쟁이야.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집에 가 있어. 그 경찰관의 얼굴을 지훈은 똑똑히 기억했다. 10년 후 마동철의 충실한 개가 될 최전무, 바로 그였다. 사무실 안, 피투성이가 된 김 사장 앞으로 마동철이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공장 양도 계약서였다. 여기 사인해, 영감. 그럼 당신 직원들 목숨은 살려주지. 이 공장 헐값이라도 쳐줄 테니 감사하게 생각해.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공장 불타는 거 구경해야 할 거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아들의 울부짖음, 직원들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자신의 평생이 담긴 공장이 불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굴욕과 원통함 속에서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명을 했다. 용역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마동철은 지훈을 붙잡고 있던 최 경장, 당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대성정밀은 헐값에 MD개발이라는 신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아버지는 파산했고 평생을 모은 재산과 명예를 만놓. 수십 명의 직원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가족은 쫓겨나듯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 폭행의 후유증보다 더 깊은 절망의 병을 알았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다. 법에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마동철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경찰과 지역 정치인들은 모두 그의 편이었다. 아버지는 그 굴욕적인 계약 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화병이 원인이라고 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굳게 닫힌 대성정밀의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철문에는 MD개발 소유 부지,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함이라는 살벌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맹세했다. 마동철, 그리고 당신들 모두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당신들이 믿는 그 돈과 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의 맹세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는 강철 같은 서약이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평범한 삶을 버렸다. 그는 힘을 원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그가 선택한 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한 길이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 SEAL. 그는 지옥 같은 훈련을 자청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달리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른 동기들이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버틸 때 지훈은 마동철의 비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피 묻은 서류를 떠올렸다. 분노는 그의 가장 강력한 연료였다. 지옥주 헬위크 동안 차가운 겨울바다에 몸을 담그고 갯벌을 기어가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의 몸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무기로 만들고 있었다. UDT 훈련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날카롭고 더 치명적인 기술을 원했다. 그는 육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UDT 출신이 707에 합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지훈의 능력은 모든 관례를 뛰어넘었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한 육체적 강함을 넘어 전략적 사고와 정보전, 그리고 완벽한 살상 기술을 배웠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적을 제거하는 법,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추적하고 와해시키는 법,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무너뜨리는 법을 익혔다. 그의 교관들은 지훈을 감정이 없는 완벽한 작전 기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은 복수의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김지훈 대위,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 엘리트이자 살아있는 무기. 그는 마동철이 구축한 부패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첫 정식 휴가를 받아 구룡동으로 돌아왔다. 휴식이 목적이 아니었다.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미 마동철이 MD타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을 노리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땅의 주인이 아버지의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자신을 조카처럼 아껴주었던 오씨 노부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동철은 김인규 사장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10년 전 법은 지훈의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지훈은 그 법을 대신하기로 했다. 그의 훈련은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은 비를 맞으며 허름한 고시원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랐다. 그의 임시 거처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구형 노트북을 켰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이 그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다. 그는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MD 개발의 서버, 마동철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와 결탁한 부패한 권력의 흔적. 그는 마동철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마철로 꼭대기, MD개발 마동철 회장의 집무실은 구룡동의 굳은 날씨가 거짓말인 것처럼 통유리창 너머로 화창한 도시의 전경을 굽어보고 있었다. 300년 된 이탈리아산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값비싼 시가제가 쌓여가고 있었다. 마동철은 막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거칠게 끊었다. 이런 씨발! 그가 손에 쥔 크리스탈 잔을 벽난로 쪽으로 집어던졌다. 와장창. 12년산 최고급 위스키가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고작 논팽이 하나한테 6명이 당해? 그것도 팔목이 분질러져서? 박 실장, 이 병신 같은 새끼. 그는 분노로 씩씩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박 실장의 부상이 아니었다. 그 논팽이가 남기고 갔다는 마지막 말깨문이었다. 김인규 사장의 아들. 10년 전 그가 구룡동에서 처음으로 밟아 뭉갰던 가장 기억에 남는 바보의 이름이었다. 그는 김인규라는 남자를 똑똑히 기억했다. 법과 원칙을 신봉하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던 멍청한 장인. 김인규? 그놈 아들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마동철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10년 만에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돈과 권력, 법조계와 정치권에 촘촘하게 쳐놓은 그의 거밋줄은 완벽했다. 고작 애송이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흔들릴 제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최 전무,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몇 분 후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를 신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최진수 전무, MD개발의 보안 및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마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는 10년 전 구룡동 파출소에서 김인규의 절규를 외면했던 바로 그 전직 경찰 최 경장이었다. 최 전무는 흐트러짐 없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상,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눈은 포십자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그는 썩은 고기를 처리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먹잇감의 숨통을 정확히 끊는 표범과에 속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마동철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 실장이 당한 일, 그리고 김인규의 아들이라는 이름. 최진수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소한 교통사고 보고를 듣는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턱을 매만지더니 입을 열었다. 김인규의 아들 김지훈 맞습니까? 10년 전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실장은 무능하군요. 전문 용역이 동네 양아치 하나를 처리 못한 겁니까? 마동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새끼가 10년 전 일을 들먹이고 있어. 당장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싹 다.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입원한 병원부터 확인하고 순대국밥집 주변 CCTV, 그리고 그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신원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경찰 인맥을 동원하면 10년 전 그놈의 행적 정도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마동철이 시가를 하나 새로 물었다. 그냥 알아만 보지 말고 처리해. 만약 그놈이 10년 전 일로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 그 애비처럼. 최진수는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유령처럼 조용히 집모실을 나갔다. 최진수는 박 실장처럼 무식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병원에 들러 박 실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팔목과 갈비뼈 서너 대가 완벽하게 골절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단순한 논팽이가 아니다. 전문적인 폭력 기술을 가진 자다. 최진수는 즉시 판단을 수정했다. 그는 순댓국밥집이 아닌 구룡동 파출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후배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소동의 신고 기록을 열람했다. 단순 폭력 시비로 종결되어 있었다. 피해자인 박 실장 측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진수는 CCTV 자료를 요청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안을 비추는 카메라는 고장나 있었고 가게 밖 카메라는 비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다. 놈이 일부러 사각지대에서 일을 벌였거나 혹은 그 가게 주인이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거나 최진수는 후자의 무게를 뒀다. 그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동명인이 수백 명 나왔다. 하지만 김인규의 아들 그리고 10년 전 구룡동 주소지를 대입하자 검색 범위는 단 한 명으로 좁혀졌다. 김지훈, 19세 이후 주민등록상 특별한 직업 변동 없음, 현재 거주지 불명, 군입대 기록 삭제됨. 최진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일반 사병의 기록이 이렇게 허술할 리 없었다. 그가 더 깊이 접근하려 하자 보안 등급 1급 경고가 떴다. 최진수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마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설정보팀을 가동시켰다. 김지훈이라는 놈을 찾아 구룡동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한편 김지훈은 10년 만에 돌아온 대성정밀 공장터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구었고 마동철이 짓밟아 빼앗아간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 그곳에는 공장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험,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높은 함석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다. 울타리 중앙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구룡동의 신화가 시작된다. MD타워 2026년 완공 예정. 마동철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지훈은 차가운 함석 울타리를 손으로 쓸었다. 아버지의 기계 소리, 땀 냄새 대신 녹슨 철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그는 여기서 아버지를 잃었고 자신의 유년기를 잃었다. 그가 과거의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 뒤에서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SUV 차량 넉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췄고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10여 명 내렸다. 그들은 박 실장의 부하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였다. 훈련된 용병이나 전문 경호 인력처럼 일사불란하게 지훈을 반원형으로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뚫고 최진수 전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지훈이 여기 있을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꼬마야. 아니, 이제 다 컸으니 김지훈 씨라고 불러야 하나?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10년 전 자신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폭행을 방조했던 그 부패한 경찰의 얼굴.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더 교활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최진수. 지훈이 낮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진수는 박수를 치는 신용을 했다. 허허, 내 이름도 기억하고 영광이군. 1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감회가 새로운가? 여기 곧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들어설 거야. 자네 아버지가 만들던 쇠붙이 쪼가리랑은 비교도 안 되지. 마 회장님의 위협이라고. 그는 지훈의 허름한 바람막이 점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자네 꼴이 그게 뭔가? 10년 동안 아버지 복수라도 하겠다고 칼이라도 갈 줄 알았더니 고작 이런 실업자 행색이라니. 김인규 사장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 아, 실례, 아직 살아있나? 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쓰레기? 최진수가 과장되게 웃었다. 이봐, 젊은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자네 아버지는 힘이 없었고 마 회장님은 힘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난 회장님의 힘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자네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실업자일 뿐이야. 최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여긴 MD개발의 사유지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하겠네. 아, 내가 전직 경찰이라 말이 헛나왔군. 체포가 아니라 처리해야겠지.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안주머니로 손에 가져갔다. 그들의 정장 안쪽에는 둔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박 실장처럼 뼈 몇 개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구룡동을 떠나. 이게 내가 자네 아버지와의 오래된 인연을 생각해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야. 알아들었나? 지훈은 그런 최진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최진수와 그의 부하들을 넘어 그들 뒤에 세워진 MD타워 현수막에 꽂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 여전히 강아지처럼 짖고 있으니. 최진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내 이름이 김지훈이라고 했지. 지훈이 주머니에서 손을 천천히 뺐다. 그런데 당신이 검색한 내 신원 조회에는 뭔가 빠진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직업 같은 거. 최진수는 순간 움찔했다. 그가 알아내려 했지만 1급 보안에 막혔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10년 전 당신이 날 붙잡았을 때 말했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지훈이 바람막이 점퍼에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점퍼 안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보였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티셔츠 밖으로 나와 있는 군번줄.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돌아왔다. 지훈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최진수에게 던졌다. 최진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광의 검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드였다. 카드 중앙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ROKSWC의 독수리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진 옆에 찍힌 이름과 계급. 대위 김지훈. 707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707? 특임대? 대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707. 백호부대.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말 그대로 국가의 그림자 부대였다. 그가 경찰 시절 어렴풋이 들었던 대통령의 명으로 움직이는 인간 병기들. 최진수는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박 실장을 쓰러뜨린 것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기술이었다. 이건 위조된 거야. 최진수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10년 전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지훈이 최진수를 압도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자네 주군에게 전화해. 마동철 회장 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0년 전 당신들이 짓밟았던 김인규 사장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당신들 잡으러 왔다고 전해.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 부르지 말라고 해. 지훈이 최진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가벼운 손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최진수의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내가 그 경찰이 감당 못할 재앙 그 자체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최진수는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뒤에 있던 경호원들도 감히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이 청년이 풍기는 살기 사악기가 자신들이 지금껏 상대해왔던 조폭이나 깡패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최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마동철 회장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최진수 전무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마동철 회장의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마동철은 방금 전까지 최 전무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승전보를 올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깟 놈팽이 하나 처리 못하고. 놈팽이가 아닙니다, 회장님. 그놈 김지훈이 707 특임대 대위입니다. 육군 대위. 마동철의 입에 물려있던 시가가 재떨이 위로 툭 떨어졌다. 뭐? 707? 그게 뭔데? 뭐 군인 깡패라도 된다는 거야? 마동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십 년간 돈과 권력의 세계에서 구르며 법 따위는 우습게 여겨온 인물이었다. 군인이라는 직함이 그에게는 낯설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대위? 별이라도 달고 온 줄 알았네. 마동철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최전무, 정신 차려. 거기가 군사 분계선이야? 아니잖아. 여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내 땅이라고. 군인이 민간인 사업에 함부로 개입해? 그놈 당장 군법회의에 넘겨버릴 수도 있어. 그 카드 그거 가짜 아니야? 어디서 주워온 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식은땀을 삼키며 말했다.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신분증은 이건 위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놈이 풍기는 기운도 보통이 아닙니다. 마동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최진수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충견이 꼬리를 내릴 정도라면 보통 놈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마동철은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법을 아는 사업가였다. 폭력이 안 통한다면 더 강한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었다. 좋아, 최 전무, 일단 물러나. 경찰 불러서 현장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해. 대신 그놈 면상 똑똑히 찍어와.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마동철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구룡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가 막대한 후원금을 바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섭 의원이었다. 아이고, 김 의원님, 접니다. 마 회장입니다. 별일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 황금알 낳는 거위밭에 웬 미친 군바리 새끼 하나가 총 들고 설쳐대서 말입니다. 마동철은 김지훈의 신분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전달했다. 707 대위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 최 전무를 협박하고 합법적인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거 의원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에 힘 좀 쓰셔야겠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민간인을 위협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전화를 끊은 마동철은 망설임 없이 다음 번호를 눌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 이강희 치안감이었다. 10년 전 대성정밀 사건을 단순 기업 분쟁으로 덮어주고 마동철에게서 두둑한 뇌물을 받아 챙겼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이 치안감님, 나 마동철인데 지금 내 부하가 아니 우리 MD 개발 직원이 구룡동 현장에서 웬 군인한테 멱살을 잡혀 있어. 그것도 707인지 뭔지 하는 특수부대 놈이라는데 민간인한테 신분증 까보이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 이거 완전 군무 이탈의 직권 남용 아니요? 당장 경찰력 동원해서 그놈 좀 체포하든지 쫓아내든지 뭐라도 좀 해보시오, 당장. 마동철은 두 개의 거대한 덫을 놓았다. 하나는 국방부를 통한 정치적 압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압력이었다. 그는 김지훈이라는 애송이가 감히 이 두 개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군인은 결국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동물일 뿐이니까. 다시 구룡동 공장터. 지훈은 여전히 최진수와 대치하고 있었다. 최진수는 마동철의 명령대로 일단 병력을 뒤로 물린 채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군용 보안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뜨는 부대 내부망을 통한 콜이었다.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대위 김지훈. 김대위,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직속 상관인 사령부의 한 대령이었다. 평소라면 농담도 곧잘 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휴가 중입니다. 구룡동에. 당장 그 손 떼. 김대위,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방금 위에서 국방부 통해서 연락이 왔어. 현역 장교가 민간인 사업 분쟁에 개입해서 민간인을 협박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자네가 지금 김태섭 의원 프로젝트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10년 전. 닥쳐. 대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상관없어. 지금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대위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총구를 겨누라고 국가가 자네에게 그 707 마크를 달아준 게 아니라고. 김 대위, 지금 자네 행동은 명백한 군무 이탈 및 직권 남용이야. 당장 그 현장에서 물러나. 하지만 명령이다.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지훈의 날을 끊었다. 휴가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을 일절 금지한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해. 명령이다.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지훈의 말을 끊었다. 휴가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을 일절 금지한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금지한다.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고 부대로 복귀할, 아니 휴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다시 한번 말한다. 이건 명령이다. 또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차가운 스마트폰을 쥔 채 서 있었다. 10년을 준비했다. 국가가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저 악마들을 심판하려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막아선 것은 마동철의 부하들이 아니라 그가 충성을 맹세한 국가의 시스템, 바로 명령이었다. 지훈이 통화를 끝내기를 기다렸다는 듯 저 멀리서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지훈을 보자마자 지훈이 통화를 끝내기를 기다렸다는 듯 저 멀리서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지훈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그들은 이미 이강희 치안감을 통해 상대가 707 대위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터였다. 나이 지긋한 경감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왔다. 김지훈 대위님 되십니까? 구룡동 파출소입니다. 지금 민간인 최전무를 가리키며 위협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론 오해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여긴 민간인 통제구역이고 분쟁 지역입니다. 군인이신 분이 이런 곳에 계시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는 지훈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깡도 없었다. 그저 제발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경찰관의 얼굴을, 그리고 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진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최진수는 입모양으로 똑똑히 말했다. 봤지? 최진수는 지훈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조롱을 이어갔다. 어이구, 대위나으리. 어쩌나. 그 무섭다는 707 배지도 돈줄 앞에서는 그냥 쇠조각일 뿐인데. 안 그래? 여긴 말이야, 군법이 아니라 상법이 통하는 곳이라고. 총알이 아니라 돈, 그리고 권력이 진짜 힘이야. 10년 전 자네 애비가 그걸 몰라서 당했고 자네도 똑같아.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최진수의 면상을 날려버리고 그의 부하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경찰이 보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단순 폭행범이 아니라 명령 불복종과 직권 남용으로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마동철을 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터였다. 후. 지훈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진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진수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꼬리 말고 도망가는 것 좀 봐. 야, 이 새끼야, 다시는 이 구룡동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경찰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지훈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공장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느꼈을 무력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시스템의 힘 앞에서 개인의 정의는 이토록 무력한 것인가? 한편 최진수로부터 김지훈 대위가 경찰과 군 상부의 압력에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은 마동철은 집무실에서 광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하, 내가 뭘 했어? 707 할애비가 와도 안 돼. 대한민국에선 돈이랑 백이 최고야. 그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김지훈이라는 싹을 밟아버렸다고 확신했다. 최전무, 마동철이 흥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새파란 대위놈이 아주 좋은 빌미를 줬어. 그놈이 지키려 했던 그 거지 같은 순댓국밥집, 그 노인네들 말이야. 예, 회장님. 그놈이 다시는 이 일에 끼어들 생각을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그놈이 아끼는 것부터 처절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야. 마동철의 목소리가 잔인하게 변했다. 지금 당장 인력들 다시 모아. 박 실장 때처럼 어설프게 말고 이번은 아주 확실하게. 그 순댓국밥집 싹 다 밀어버려. 간판까지 부숴버려. 노인네들이 저항하면 알아서 하고 그 대위놈이 다시 나타나지 못할 거야. 걔 지금 명령 위반으로 묶여있거든. 마동철은 김지훈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호랑이의 꼬리가 아니라 목을 밟았다는 사실을. 김지훈은 구룡동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이 낡아 비틀린 4층짜리 방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그의 임시 거처이자 10년 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건물이기도 했다. 그는 창가에 선 채 비가 그친 거리 건너편에 아바이 순댓국밥 가게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직속상관인 대령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명령이다. 현장에서 철수해. 그는 군인이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10년간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병기로 살아왔다. 개인적인 감정, 특히 복수심과 같은 불순물과 같은 불순물은 작전을 그르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10년 묵은 분노로 들끓는 용광로 같았다. 마동철은 시스템을 이용했다. 김태섭 의원과 이강희 치안감, 부패한 정치 관력과 경찰 관력, 그들은 합법을 가장하여 김지훈의 군인 신분을 올감했다. 그가 김지훈 대위로서 움직이는 한 그는 마동철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아끼는 사람들, 그가 지키려 했던 순대국밥집 노부부만이 더 큰 위험에 빠질 터였다.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마동철이 최 전무에게 내렸던 그 잔인한 명령을 지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지훈이 군대의 명령체계에 묶여 꼼짝도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보란듯이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순댓국밥집 앞으로 어제보다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트럭 3대가 멈춰섰다. 어제의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안전모를 대충 걸쳐 쓴
누가 봐도 전문 용역들 혹은 찰거 현장 인부들로 보이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10여 명 넘게 내렸다. 그들은 박 실장이나 최 전무와는 또 달랐다. 그들은 법이나 절차를 논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커다란 쇠망치, 해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파괴를 위해 온 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불독처럼 생긴 남자가 트럭에서 내렸다. 오늘 저녁까지 이 고물상 싹 다 치워버리라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 안에 사람 있든 없든 그냥 밀어. 불독이 소리쳤다. 가게 안에서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오시 노부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법적으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말은 깡패들의 웃음소리에 묻혔다. 법? 영감탱이가 법을 알기나 해? 불독이 할아버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우리 마 회장님이 곧 법이야. 비켜 영감. 괜히 뼈 부러지기 싫으면. 안 돼. 여긴 우리 목심이야. 차라리 날 죽이고 들어가. 할머니가 가게 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불독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어제 군바리 새끼 하나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군바리 놈이 명령 때문에 묶여서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그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시끄러워 할망구. 불독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채 거칠게 내동댕이 찼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여보! 할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지팡이를 들고 불독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불독은 피식 웃으며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가볍게 빼앗아 두 동강 냈다. 그리고는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려 허리를 숙인 할아버지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이고 영당! 불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할아버지의 곁에 쪼그려 앉아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어이 영감, 어제 그 군바리 새끼 어디 갔어? 너희 지켜준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꼬리 말고 도망갔다며? 하하하, 그러니까 줄을 잘 섰어야지. 똥파리 같은 놈 믿은 대가가 이거야. 그는 일어서더니 넘어져서 콜록거리는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구둣발로 다시 한번 걷어찼다. 일어나, 빨리 꺼져야 우리도 일하지. 그 순간이었다. 고시원 4층, 지훈이 서 있던 창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 하나가 4층에서 뛰어내린 듯 순식간에 거리로 내려섰다. 아니, 그는 건물을 나온 지 이미 오래였다. 그는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불독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걷어차기 위해 발을 드는 순간 누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쇳덩이 잦은 악력이었다. 불독이 고개를 돌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어제 그 군발이 김지훈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채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 이 새끼! 불독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군인이 명령 어기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용역 깡패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지훈을 둘러쌌다. 10명이 넘는 덩치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그를 노려봤다. 하, 이 새끼 혼자 왔네? 불독이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 이제 군복 벗을 각오해라. 명령 불복종의 민간인 폭행. 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왼쪽 손목을 풀었다. 딸깍. 그가 10년간 차고 다녔던 검은색 군용시계가 풀렸다. 707 특임대에서 지급받은 그의 신분과 규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그 시계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는 김지훈 대위였다. 지훈이 바람막이 점퍼에 지퍼를 내렸다. 점퍼를 벗어던지자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10년간의 분노가, 10년간의 훈련이 그 육체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지훈이 목을 풀며 깡패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처절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10년 전에 죽은 김인규 사장의 아들이다. 저 새끼 미쳤다. 잡아. 불독의 외침과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두 놈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파이프의 궤도를 읽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동시에 왼쪽에서 날아온 파이프는 팔을 들어 막았다. 깡! 쇠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파이프를 막은 그 팔로 상대의 목을 감아쳤다. 그리고는 꺾인 팔꿈치로 다른 놈의 안면을 가격했다. 두 놈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뭐야? 나머지 놈들이 주춤했지만 지호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가장 가까운 놈의 쇠망치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쇠망치를 든 놈의 양쪽 어깨를 훈련 교관처럼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쇠골이 박살나는 소리가 울렸다. 크아! 지우는 쇠망치를 버렸다. 무기는 필요 없었다. 그의 몸 자체가 무기였다. 그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10년간 707에서 배운 모든 살상 기술, 하지만 살상이 아닌 무력화와 고통에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놈이 주먹을 날리자 팔목을 잡아 비틀어 손목을 부러뜨렸다. 다른 놈이 발길질을 하자 다리를 잡아 채 무릎 관절을 정강이로 찍어 박살냈다. 또 다른 놈이 뒤에서 덮치자 그대로 업어매쳐 바닥에 내리꽂은 뒤 팔꿈치로 갈비뼈를 정확하게 분질러버렸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교육이자 처벌이었다. 지훈은 급소를 피했다.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어떻게 때려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디를 부숴야 최소 6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지. 그의 동작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통제된 분노를 바탕으로 마치 정밀 기계처럼 깡패들의 관절과 뼈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괴해 나갔다. 이 괴물! 불독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1분, 정확히 1분 만에 쇠파이프와 해머로 무장했던 10명이 넘는 용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은 있었지만 팔, 다리, 어깨, 갈비뼈 중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이 복합 골절된 상태였다. 그들은 오늘부로 용역 생활을 은퇴해야 할 터였다. 지훈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천천히 불독을 향해 돌아섰다. 오지 마! 이 새끼야! 불독이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뒤로 물러나려 애썼다. 지훈은 불독 앞에 섰다. 그리고 넘어진 할아버지를 걷어찼던 그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건드렸어. 지훈은 말과 동시에 불독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밟았다. 우두둑.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틈도 없이 그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밟아버렸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드렸지. 마지막으로 지훈은 주먹을 날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 불독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뺨을 때렸던 손을 잡아채 손목을 꺾어버렸다. 크아! 이건 10년 전 우리 아버지 몫이다. 지훈은 고통으로 기절 직전인 불독을 내버려두고 일어섰다. 거리는 신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오시아 노부부는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쓰러진 놈들 사이를 걸어 나와 가게 입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찾아냈다.
마동철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거나 최소한 녹화된 영상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똑똑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가 없어도 마동철의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했다. 마동철, 내 놈이 자랑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났어. 내 놈은 다음이다. 지훈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자신의 군용시계를 다시 주워 손목에 찼다. 딸깍. 그는 다시 김지훈 대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그와는 달랐다. 그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자신의 보안폰으로 119와 112를 동시에 눌렀다. 여기 구룡동 아바이 순대국밥 앞입니다. 집단 패싸움이 일어나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 깡패들의 불법 철거 현장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마동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30층 높이의 통유리창 앞에서 와인잔을 든 채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70인치 대형 스마트 TV가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구룡동 순대국밥집 앞에서 벌어진 지옥도가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최 전무가 몰래 설치해둔 고성능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김지훈은 군용시계를 풀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마동철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직후 10명이 넘는 쇠파이프와 쇠망치로 무장한 전문 용역 깡패들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해체에 가까웠다. 지훈은 분노에 카서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분해하는 정비공처럼 혹은 훈련소의 교관처럼 정확하게 팔꿈치, 무릎, 쇄골, 손목을 파괴했다. 비명소리가 TV 스피커를 뚫고 마 회장의 집무실을 울렸다. 마동철은 자신이 고용한 불독의 양쪽 다리와 손목이 부러지는 장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윽 하는 신음을 내뱉었다. 괴물, 저건 미친놈이야. 마동철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와장창, 붉은 와인이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화면 속의 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깡패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카메라 렌즈를 향해 걸어왔다. 마동철은 TV 속의 지훈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마동철.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내 놈이 자랑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났어. 내 놈은 다음이다. 마동철은 소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김지훈을 군인이라는 시스템 안에 가두었다고 생각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족쇄를 채웠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그 족쇄를 스스로 부숴버렸다. 그는 규율을 어겼다. 군복을 벗을 각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각오한 것이다. 마동기. 규율을 어겼다. 군복을 벗을 각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각오한 것이다. 마동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인간, 바로 잃을 것이 없는 미친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 전무, 이강희 치안감, 김 의원. 마동철은 비틀거리며 책상 위에 전화를 잡았다. 자신의 시스템이 건재한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이강희 치안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이 치안감, 지금 당장 경찰 병력, 아니 특공대라도 동원해서 구룡동으로. 마 회장,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강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마동철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깡패들 동원해서 불법 철거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돌고 있어. 119랑 112에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전부 중상이야. 당신, 나까지 이 불길에 끌어들이지 마. 당분간, 아니,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뚜. 전화가 끊겼다. 마동철은 멍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설설기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태섭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계속 가기만 할 뿐 받지 않았다. 마동철의 시스템이, 그가 10년간 쌓아올린 철옹성이 김지훈의 단 한 번의 일탈로 인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구룡동의 허름한 고시원방. 김지훈은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거리에서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순댓국밥집 노부부가 무사히 구급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이 아닌 목격자 진술을 간단하게 마친 참이었다. 그는 용역 깡패들을 교육할 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그저 어떤 젊은 남자가 깡패들을 혼내줬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 젊은 남자가 김지훈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만 707 대위라는 신분과 수십 명의 깡패를 맨손으로 제압한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감히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조금 전의 폭력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동철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그의 시선을 묶어두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마동철이 폭력의 충격에 빠져 허둥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골든타임이었다. 그는 군용 배낭에서 검은색 하드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 안에는 일반 노트북과는 다른 투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군용 보안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한 뒤 여러 개의 암호화된 USB를 차례로 꽂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707에서 대테러 임무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현대전의 핵심은 정보전이었다. 그는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서버를 해킹하며 자금줄을 추적하는 사이버 전사로서의 훈련도 최고 수준으로 이수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MD 개발의 중앙 서버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파나마의 서버를 둔 블랙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었다. 완벽한 익명성과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마동철은 그곳이 CIA조차 뚫을 수 없는 금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금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의 공장이 무너질 때 마동철의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그는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왔다. 지훈은 마동철의 서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약한 고리, 최진수 전무를 노렸다. 최 전무는 전직 경찰답게 의심이 많았지만 동시에 은밀한 취미가 있었다. 지훈은 최 전무가 자주 접속하는 해외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파악했고 그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해 최 전무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미리 심어두었다. 지금 최 전무는 마동철에게 닥달당하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MD 개발의 블랙 사이트에 접속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지훈이 기다린 순간이었다. 최 전무가 서버에 로그인하는 순간 그가 심어둔 백도어가 작동했다. 지훈은 최 전무의 인증키를 그대로 가로채 유령처럼 MD 개발의 심장부로 잠입했다. 들어왔다. 지훈의 눈앞에 MD 개발의 추악한 민낯이 펼쳐졌다. 재무, 로비 기록, 프로젝트 구령. 그는 망설임 없이 로비 기록 폴더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마동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동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KTS 의원 월간 자문료. KTS 김태섭 의원이었다. 매달 5천만 원씩 지난 5년간 총 3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이 차명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간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LK 청장 정기 후원. LKH 이강희 치안감이었다. 그는 현금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쓴 내역, 심지어 그의 아들 명의로 강남의 오피스텔을 선물 받은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찾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마동철은 편집증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녹화하는 버릇이 있었다. 재호는 보관함 삭제 금지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동영상 파일들이 가득했다. 지훈의 손이 멈췄다. 2021년 KTS 의원 룸살롱 접대. 파일이 열리자 김태섭 의원이 고급 룸살롱에서 마동철에게 돈가방을 받으며 넙죽 절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2018년 LKH 총경 당시 승진 축하. 이강희가 마동철이 건넨 두꺼운 봉투를 받고 마 회장님 일이라면 뭐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가장 오래된 폴더 2015년 대성정밀. 그 안에는 2015-0410 현장 원본점 mp4라는 파일이 있었다. 10년 전 그날의 파일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김인규 사장이 용역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마동철이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는 장면. 심지어 구석에서 학생 위험해라며 어린 자신을 붙잡고 있던 최진수, 당시 최경장의 비열한 얼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마동철은 이것을 전리품처럼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울부짖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슬픔을 넘어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다. 아버지, 이제 끝냅니다. 지훈은 모든 파일을 3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암호화했다. 첫 번째 패키지, 김태섭 의원 관련 파일. 지훈은 이 파일을 평소 정부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라이벌 기자, 즉 가장 공명심이 강하고 김 의원과 정적 관계에 있는 자유일보의 박민영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송했다. 메일 제목은 국토교통위원장의 추악한 이중생활, 특종입니다. 두 번째 패키지, 이강희 치안감 관련 파일. 이 파일은 두 곳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하나는 경찰청 내부의 청문감사관실 공식 비리 제보 메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강력한 기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의 익명신고 시스템이었다. 경찰이 제19 감사기를 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 포석이었다. 세 번째 패키지, 10년 전 대성정밀 원본 영상. 이 파일은 지훈이 자신의 보안 USB에 따로 저장했다. 이것은 마동철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탄환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전송이 완료되자 지훈은 자신의 모든 해킹 흔적을 서버에서 완벽하게 삭제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속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섭 위원장이 MD 개발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유일보는 오늘 아침 김 의원이 룸살롱에서 돈가방을 받는 TV 뉴스 속보가 터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경찰청 내부도 발칵 뒤집혔다. 청문감사관실과 공수처는 새벽에 접수된 이강희 치안감 비리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경찰청장은 즉시 이강희 치안감을 직위 해제하고 공수처는 즉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마동철의 집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김태섭 의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마동철, 이 개새끼야!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상 네가 찍었어? 네가 기자한테 넘겼어?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무슨... 시끄러워. 나 이제 끝났어. 너도 끝이야, 이 새끼야. 나 혼자 안 죽어. 김 의원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음 전화가 울렸다. 이강희 치안감의 아내였다.
마 회장님, 지금 공수처에서 우리 집을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마동철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철옹성이 자신의 가장 굳건한 두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젯밤 김지훈이 카메라를 향해 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놈이 자랑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났어. 마동철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김지훈이 말한 시스템이 구룡동의 용역깡패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켜주던 부패한 권력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김지훈은 마동철의 팔과 다리를 먼저 잘라낸 것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마동철은 돈만 많은, 그러나 그를 지켜줄 방패는 없는 민간인이 되어버렸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진수 전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우리 회사 서버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최진수 전무의 절박한 외침은 무너져 내리는 마동철의 마지막 이성을 붙잡는 지푸라기였다. 마동철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최 전무를 바라보았다. 김태섭 의원의 배신, 이강희 치안감의 몰락, 그리고 이제 서버 해킹. 해킹? 마동철이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서버는 파나마에 CIA도 못 뚫는. 그 못 뚫는 서버가 뚫렸습니다. 최 전무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언론에 터진 김 의원 영상, 공수처에 들어간 이 치안감 자료, 전부 우리 서버 삭제금지 폴더에 있던 원본 파일들입니다. 누군가 우리 심장에 칼을 꽂고 모든 걸 훔쳐갔습니다. 마동철의 눈에 비로소 광기가 어렸다. 그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순대국밥집 앞에서 10명의 깡패를 도살하듯 교육하던 그 미친 군인. 그놈이 카메라를 향해 뱉었던 말. 내 놈이 자랑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났어. 마동철은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김지훈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용역 깡패들을 깨려 부수는 동안 그의 또 다른 손이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2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긴 금고를 털어간 것이었다. 김지훈. 마동철이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 가둬두었다고 생각했던 호랑이에게 거꾸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정치와 법, 그가 평생을 믿고 휘둘러온 무기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를 배신했다. 회장님, 이제 우린 최진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의원과 이 치안감이 무너진 이상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자신 역시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었다. 닥쳐! 마동철이 최 전무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전무가 비틀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10년 전에도 그랬지. 법? 시스템? 그딴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 새끼가 내 시스템을 부셨다면 나도 그 새끼가 가장 아끼는 걸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마동철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10년 전 김인규 사장을 무너뜨렸던 자신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깡패 조직의 보스에서 기업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잔인하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 그 새끼, 김지훈이 가장 아끼는 게 뭐지? 최진수는 마동철의 눈빛에서 섬광 같은 해답을 읽었다. 순댓국밥집 노인네들입니다. 그래,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 새끼는 고작 그 늙은이들 때문에 군복까지 벗을 각오를 했어. 그게 그놈의 유일한 약점이야. 마동철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시스템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금고에서 마지막 남은 비상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진수에게 명령했다.
박 실장 밑에 있던 놈들 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키우던 진짜 배기들 불러 모아 연장 무기 챙길 수 있는 놈들로. 그리고 병원에 가. 그 노인네들 뼈 부러져서 입원해 있겠지. 조용히 모셔와 그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진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님, 김지훈 그놈은. 두려워? 마동철이 최진수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넌 저놈들보다 먼저 내 손에 죽어. 어차피 우린 한 배를 탔어. 그 늙은이들 10년 전 그 창고로 데려와. 김지훈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파티를 열어야지. 지훈은 고시원 방에서 속보로 쏟아지는 김태섭과 이강희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보전은 성공했다. 마동철의 두 팔은 잘려나갔다. 하지만 지훈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의 마동철을 기억했다. 그는 코너에 몰리면 쥐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뱀처럼 마지막 독을 뿜는 인간이었다. 놈은 반드시 반격한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훈은 오시 노부부가 입원한 병원을 확인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강이 치안감이 무너진 지금 경찰 조직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보안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훈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하하하, 들었어?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수화기 너머로 마동철의 거칠고 증오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철. 그래, 나다, 이 개새끼야. 네가 내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곤. 대단해. 네 앱이랑은 다르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넌 네 앱이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 감정을 주체 못했다는 거. 그때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씨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개자식. 하하하하하. 마동철이 광소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이 늙은이들 어제 맞은 데가 아파서 끙끙대는 것 좀 봐. 불쌍하지 않아? 이 모든 게 너 때문인데. 원하는 게 뭐냐?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섰다. 간단해. 내 금고를 털어갔더군. 아주 깨끗하게. 그 원본들 전부 가지고 와. 니놈 USB에 고이 모셔뒀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지. 10년 전 네 애비가 싹싹 빌면서 서명했던 바로 그곳 기억나나? 마동철이 속삭였다. 구령항 7번 창고. 옛날 대성정밀 물류창고 말이야. 네 애비가 나한테 모든 걸 넘겼던 바로 그 성지지. 내가 그 늙은이들이랑 같이 널 기다리고 있겠다. 마동철이 덧붙였다. 일시간 주지. 혼자 와. 네 놈이 훔쳐간 원본만 들고. 만약 경찰 그림자라도 보이거나 707인지 나발인지 네 친구들 데려올 생각하면 이 늙은이들은 네 애비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거다. 10년 전엔 내가 김인규를 살려줬지만 오늘은 아니거든. 딸깍. 전화가 끊겼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구룡항 7번 창고. 그가 10년간 꿈속에서조차 저주했던 그 장소. 아버지가 굴욕을 당하고 자신의 유년기가 끝장난 바로 그곳. 마동철은 그곳을 함정이자 무대로 선택했다. 지훈은 군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112에도 전화하지 않았다. 어제 용역들을 박살낸 시점에서 그는 이미 규율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만에 돌아온 김인규 사장의 아들이 치러야 할 마지막 결투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 전 대성정밀 공장 사진과 함께 고이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해킹했었던 노트북을 가방에 챙겼다. 마동철이 원하는 원본이 담긴 USB도 물론 챙겼다.
하지만 지훈이 진짜 가져가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10년간의 분노와 10년간의 훈련이었다. 아버지. 지훈은 낡은 고시원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구룡동의 밤거리. 항구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지금 갑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는 그 창고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구룡항 7번 창고. 10년 전 대성정밀의 심장이 멈춘 곳. 공기는 눅눅한 쇠 냄새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훈은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과거가 봉인된 그 지옥의 입구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기계들의 뼈대만 남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 창고 중앙에 희미한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 2개의 형체가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어제 입은 부상으로 붕대를 감은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옷이 노부부였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질려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왔구나, 꼬마야. 이 책 난간에서 마동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10년 전과 똑같은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에 최진수 전무가 총을 든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1층 바닥 어둠 속에서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칼, 심지어 불법으로 개조된 샷건까지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박 실장이나 어제의 용역과는 차원이 다른 마동철의 마지막 칼잡이들이었다. 마동철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10년 만에 돌아온 기분이 어때? 네 애비가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다. 네놈, 내 서버를 털고 내 사람들을 무너뜨렸겠다. 대단한 줄 알았지? 그는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래봤자 넌 네 애비랑 똑같은 멍청이야. 이 늙은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으니까. 그는 오씨 할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으러 가는 신용을 했다. 네가 훔쳐간 USB 가져왔나? 당장 이리 내놔. 안 그러면 이 영감탱이 머리에 구멍이 날 줄 알아.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등에 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가방을 열어 노트북과 USB 하나를 꺼내 바닥에 밀었다. 노인들부터 풀어줘.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풀어달라고? 하하하하. 마동철이 미친 듯이 웃었다. 네가 지금 나랑 협상을 할 처지라고 생각해? 10년 전 네 애비도 그랬지. 제발 공장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난 거절했어.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는 최진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전무, 뭐해? 저 새끼 다리부터 쏴버려. 감히 기어 오르지 못하게. 최진수는 707 대위라는 공포에 질려 망설였다. 회장님, 하지만 저놈은 이 병신 새끼가 쏴! 마동철이 고함을 질렀다. 최진수가 마지못해 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차가운 연민 혹은 조롱에 가까운 미소마저 어렸다. 마동철, 네가 틀렸어. 뭐가? 10년 전 우리 아버지는 이곳에서 혼자였지. 지훈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렸다. 난 혼자가 아니다. 저 새끼가 미쳤나? 쏴 죽여버려! 마동철이 발악했다. 지훈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쾅! 하는 천지를 울리는 폭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폭파되었다. 낡은 쇠붙이와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창고를 비추던 유일한 작업등이 터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으악! 뭐야? 마동철의 부하들이 혼란에 빠져 소리쳤다. 그 직후 수십 개의 강렬한 전술 조명, 택티컬 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그들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불빛이었다. 움직이면 쏜다. 저는 무기 버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 창고의 깨진 창문과 천장을 통해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유령들이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707 마크와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힌 지훈의 동료들,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 대원들이었다. 이게 무슨 707? 어떻게? 2층 난간에서 마동철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지훈 대위. 어둠 속에서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야전 장교 정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 지훈의 직속 상관인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혼란에 빠진 마동철을 무시하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자네가 어제 그 소란을 피웠을 때 난 자네를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동시에 자네가 국가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을 건드렸다는 것도 알았지. 대령이 마동철을 차갑게 노려봤다. 자네가 휴가종 벌인 개인적인 일탈은 부패한 정치인과 경찰의 비호 아래 불법 무기까지 동원한 국내 테러 조직을 소탕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네. 사실 대령은 김태섭 의원의 압력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지훈의 분노를 믿었고 지훈이 선을 넘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미끼가 되어 마동철의 마지막 발악을 유도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어제의 폭력은 지훈의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사령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조직 소탕작전 1단계였다. 작전 개시! 대령의 명령과 함께 707 대원들이 움직였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진압이었다. 크악! 으악! 총성은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30명에 가까운 흉악범들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대원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도로 움직이며 정확하게 관절을 꺾고 테이저건과 격투술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쇠파이프와 샷건은 그들에게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 모든 혼란의 순간 지훈은 이미 1층에 없었다. 그는 대원들이 진입하는 순간 짐승 같은 탄력으로 1층에서 2층 난간을 향해 도약했다. 쇠사슬을 잡고 벽을 박차 순식간에 2층으로 올라섰다. 이 괴물! 최진수가 공포에 질려 지훈에게 총을 겨눴다. 지훈은 총구보다 빨랐다. 그는 최진수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 손으로 최진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찍었다. 10년 전 자신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그 부패한 경찰은 단 2초 만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2층 난간에는 오직 지훈과 마동철만이 남았다. 오지마 이 새끼야! 마동철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권총을 꺼내들었다. 죽어버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총알의 궤적을 잃고 몸을 날려 마동철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건 지훈이 마동철의 오른팔을 잡았다. 10년 전 아버지의 뺨을 때렸던 그 팔이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팔을 꺾어 부러뜨렸다. 크아! 아버지를 모욕한 갑이다. 마동철이 고통으로 몸부림치자 지훈은 그의 왼팔을 잡았다. 아버지를 짓밟았던 그 팔이었다. 이건 우두드? 어머니를 건드린 갑이다. 마동철은 양팔이 부러진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지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동철의 멱살을 잡고 10년 전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1층 바닥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난간 너머로 그를 들어올렸다. 죽여, 차라리 죽여,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마동철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죽여달라고? 지훈이 마동철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넌 여기서 안 죽어. 네가 평생 모은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지훈이 말했다.
넌 네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내가 10년간 준비한 진짜 교육이다. 지훈은 마동철을 난간 밖으로 던지는 대신 짐짝처럼 2층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마동철은 부러진 양팔을 붙잡고 고통과 굴욕 속에서 10년 전 김인규 사장이 흘렸던 것과 똑같은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1층으로 뛰어내렸다. 대원들이 이미 노부부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상관인 대령 앞으로 걸어가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10년의 전쟁을 끝낸 군인의 모습이었다. 대위 김지훈, 인질 구출 및 타겟 확보 완료,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대령은 굳은 얼굴로 지훈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부러진 깡패들과 울부짖는 마동철을 한번 훑어본 뒤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잘했다, 김대위. 참고로 자네가 개인적인 일탈로 때려부순 그 용역 깡패들, 병원비는 마동철 회장 압류재산에서 청구할 생각이니 걱정 말게. 이제 휴가 그만 쓰고 복귀해. 구룡항 7번 창고는 순식간에 거대한 범죄 현장이자 군사작전의 종료 지점이 되었다. 707 특임대 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벽한 비살상 진압을 마친 후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그제야 20명이 넘는 마동철의 마지막 칼잡이들이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제압당했는지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군사경찰 MP 완장을 찬 병력들이 그들의 손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마동철은 2층 난간 바닥에 웅크린 채 부러진 양팔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가 김인규 사장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자리는 이제 자신이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체포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의 금빛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트는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테러 조직의 수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최진수 전무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민간인이 아니었다.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특수부대 장교를 상대로 살인 미수를 교사한 현행범이었다.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MD 개발의 보안 신화는 자신이 10년 전 외면했던 그 꼬마의 주먹 한 방에 산산조각 났다. 타겟 확보, 현장 정리 시작한다. 대령의 차가운 명령이 울렸다. 군사경찰과 함께 현장에 진입한 군 특수수사단 요원들이 마동철과 최진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마동철의 부러진 팔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저 짐짝을 다루듯 그를 끌고 갔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MD 개발 마동철이야. 너희들 당장 내 변호사 불러. 너희 다. 마동철이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쇠약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의 곁을 지나던 한 수사관이 무심하게 말했다. 닥쳐 이 새끼야. 여긴 네 놈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룡동 파출소가 아니야. 넌 지금부터 국가안보를 위협한 준 테러리스트로 분류한다. 그 말에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민간인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김태섭과 이강희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돈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한편 1층에서는 707 의무병들이 오씨 노부부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공포와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의무병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대령에게 작전 종료를 보고하고 있는 김지훈 대위가 있었다.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방금 20명이 넘는 흉악범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고요했다. 저 청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던 한 대원에게 물었다.
저 청년이 대체. 대원은 노부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할머니. 저 악마들은 2번 다시 할머니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0년 전 아버지의 공장이 불타던 날,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울부짖던 그 가녀린 교복 소년의 얼굴이 지금 저 강철 같은 군인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지훈이, 대성정밀, 그 꼬마.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경외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노부부의 시선을 느꼈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대령에게 다가가 어제 자신이 미끼로 사용했던 노트북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가 마동철에게 넘기려 했던 가짜가 아닌 어젯밤 서버에서 해킹한 진짜 원본이 담긴 USB였다. 보고드립니다. 지훈이 USB를 수사단장에게 건넸다. 이 안에 마동철이 10년 전 대성정밀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김태섭 의원과 이강희 치안감 외에 그동안 MD 개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검찰 및 정계 인사들의 추가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단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김대위, 정말 수고했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전날 김태섭 게이트와 이강희 비리로 떠들썩했던 언론은 밤사이 터진 더 큰 특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속보, MD개발 마동철 회장, 구령항에서 인질극 벌이다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 김태섭, 이강희 게이트의 몸통 MD개발, 불법 무기 소지한 테러 조직이었나? 10년 전 대성정밀 사건 재조명, 마동철의 원죄, 불법 공장 강탈 의혹. 모든 뉴스와 신문의 일면이 MD 개발의 몰락으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세 개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경찰, 그리고 그들의 스폰서였던 악덕 기업가. 이 거대한 카르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특히 대중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한 특수부대에 쏠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707 특임대가 주도한 것으로 네티즌 수사대 MD개발 무너뜨린 특수부대 장교 캡틴 K 신상 추적. 국방부는 지훈의 신원을 국가안보와 대테러 작전 보안을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에 붙였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계급이 대위, 캡틴이고 성이 K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캡틴 K라는 익명의 영웅은 그렇게 탄생했다.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 열광했다. 그가 법과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10년 묵은 악을 단 며칠 만에 뿌리 뽑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법정에서 터져나왔다. 마동철과 최진수를 비롯한 MD개발 핵심 임원들은 특수강도, 불법 인질감금, 불법 무기 소지, 살인교사 미수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동철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려 했지만 그가 김태섭, 이강희와 엮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로펌이 그의 변호를 거부했다. 아무도 침몰하는 배에 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바로 지훈이 제출한 10년 전 대성정밀 원본 영상이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마동철이 김인규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는 장면, 최진수가 어린 지훈을 막아서며 이 모든 것을 방조하는 장면, 용역 깡패들이 기계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피고 마동철, 당신은 10년 전 이 사건이 합법적인 기업 인수 합병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외침에 마동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법원은 이 영상을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으로 채택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재판부는 10년 전 대성정밀의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피고 마동철이 주도한 조직적인 폭력과 협박에 의한 재산 강탈 행위였음을 인정한다. 이에 10년 전 체결된 대성정밀 관련 모든 양도 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제국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붕괴했다. 마동철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진수 역시 경찰 공권력을 남용하고 범죄에 가담한 죄로 중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MD개발의 모든 자산을 동결 및 몰수하며 이 재산은 10년 전 대성정밀 불법 강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을 명령한다. 이 판결은 지훈의 개인적인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피해자는 김지훈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었다. 그날 공장에서 쫓겨나 평생을 가난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수십 명의 전 대성정밀 직원들, 그리고 마동철의 불법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던 오씨 노부부를 포함한 모든 구룡동 주민들이었다. 지훈의 참교육은 한 개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10년 동안 골마터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이 되었다. 뉴스를 통해 대성정밀 전 직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그들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카메라 앞에서 캡틴 K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 캡틴 K가 10년 전 자신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던 그 예의 바른 김 사장 아들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몇 주가 흘렀다. 김지훈 대위가 일으킨 태풍이 구룡동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구룡동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걷혔다. 변화는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0년 넘게 지역을 굽어보며 주민들을 억압하던 MD타워 2026년 완공 예정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찢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구청에서 새로 내건 희망이 담긴 하얀색 현수막이 걸렸다. 구룡동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성정밀 부지, 피해저 추모공원 및 서민 임대주택 건립 확정. 마동철의 탐욕이 세우려던 바벨탑은 이제야 원래 주인인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뉴스는 연일 마동철 게이트의 후폭풍을 보도했다. 마동철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년 전의 공장 강탈 혐의는 물론 불법 인질극, 살인 교사, 그리고 지훈이 넘긴 추가 자료로 밝혀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 공여 혐의까지 더해진 결과였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최진수 전무 역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범죄단체 가담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무너졌다. 김태섭 의원과 이강희 치안감은 이미 구속되어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지훈이 쏘아 올린 정보라는 탄환은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관통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MD개발에 몰수된 자산은 대성정밀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이관되었다. 10년 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대성정밀의 옛 직원들이 하나둘씩 보상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들은 평생의 한이 담긴 보상금 봉투를 부여잡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인규 사장님의 한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캡틴 K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캡틴 K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것은 알았다. 구룡동 아바이 순댓국밥 가게.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이었던 그곳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MD 개발 용역들이 부셨던 문은 튼튼한 새 문으로 교체되었고 깨졌던 유리창과 뒤집혔던 테이블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다. 구청의 지원과 어쩌면 캡틴 K를 기리는 익명의 후원 덕분일지도 몰랐다. 가게 안은 예전의 스사남 대신 활기찬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구수한 국밥 냄새로 가득 찼다. 오씨 노부부는 전보다 훨씬 바빠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되찾은 평온함과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고, 이 영감은 국물 더 달라고 하잖아. 할머니가 주방 안의 할아버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다. 그때 가게의 낡은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일장에서와 똑같은 값싼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모습. 며칠간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직전에 김지훈이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그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이 동네에 흔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거나 고시원 생활에 지친 평범한 젊은이로 보였다. 지훈은 일장에서 그가 앉았던 가게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바로 그 자리였다. 이모님, 여기 순댓국밥 하나요. 아이고, 총각 왔어? 금방 내줄게. 할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다른 손님들처럼 평범하게 그를 대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게 안의 낡은 TV에서는 캡틴 K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캡틴 K가 보여준 활약이 단순한 폭력배 소탕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는 707 특임대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고도로 훈련된 CQC 근접전투 기술은 물론 적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정보전 능력까지. 세상에 707이래. 어쩐지 깡패 30명을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사가 혀를 찼다.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듣자 하니 키가 2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라던데?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구룡항 근처에서 일하는데 그날 밤에 유령처럼 움직이는 걸 봤대. 덩치는 크지 않은데 눈빛이 맹수 같았다고. 손님들은 저마다의 캡틴 K를 상상하며 떠들었다. 바로 그 캡틴 K가 자신들 옆 테이블에서 그저 묵묵히 깍두기를 접시에 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지훈은 그들의 대화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장했고 이 국밥이 그리웠을 뿐이다. 할머니가 뜨거운 뚝배기를 지훈의 상에 내려놓았다. 많이 먹어 총각. 밥은 더 필요하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수저를 들었다. 그가 한창 국밥을 먹고 있을 때 식사를 마친 한 손님이 일어나며 말했다. 아, 진짜 이번 일은 사이다였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네. 근데 그 캡틴 K라는 영웅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 포상금도 다 거절했다던데. 그 말에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던 지훈이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동철의 몰락을 기뻐하는 사람들, 대성정밀 현수막, 그리고 캡틴 K를 칭송하는 자막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정직한 땀의 가치가 돈과 폭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지훈은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그가 일어서서 계산대로 향했다. 이모님, 잘 먹었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할 때였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됐어, 총각. 이 국밥은 돈 안 받아. 이건 그냥 우리가 주는 밥이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박다는 말이나 대위님이라는 호칭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10년 전 자신들의 사장님이자 친구였던 김인규의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퉁명스러운 척 걸어 나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툭 쳤다. 이놈아,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그래야 나쁜 놈들도 혼내주지.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주름진 미소였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게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10년 전 교복을 입고 울부짖던 그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두 노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지훈은 아바이 순댓국밥 가게를 나섰다. 맑게 갠 하늘 아래 구룡동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그는 저 멀리 대성정밀 공장터에 세워질 추모공원 부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10년 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지훈은 다시 바람막이 점퍼의 후드를 깊게 눌렀었다.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그가 타야 할 부대행 버스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영웅도 캡틴 K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자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군인 김지훈 대위일 뿐이었다. 그는 버스에 올라탔고 평범한 시민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그렇게 10년간의 분노와 복수를 끝낸 영웅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일상 속의 그림자로 돌아갔다. 카메라를 향해 진행자 톤으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의 분노를 참교육으로 되갚아준 김대위의 사이다 같은 활약에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은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